안녕하세요. 학창시절 라디오를 들으며 사람 사는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는데, 라디오처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찾게 되어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누군가 저에게 꿈이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젠가 제 품으로 올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작가가 꿈이었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 희망을 주는 이야기, 현실의 고난을 잊게 하는 스릴 넘치는 이야기 등을 책 한 권에 담는 그 직업을 존경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수학, 음악, 체육 시간 할 것 없이 책을 읽었죠. 당연히 국어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한 작품을 갖고 선생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죠. 다른 시간에는 소극적인 학생이 국어 시간에는 손들고 발표도 하고 숙제가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제출하는 적극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국어 국문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꿈이 있어서 부럽다며 저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대학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공부하기 무난한 학과를 선택하여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책과 한 몸인 친구들도 많았어요. 서로 읽은 책을 추천해주고 책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죠. 하루하루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멀리 있는 것만 같던 작가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갔죠. 그렇게 봄 같은 1, 2학년을 보냈어요. 3학년이 되니 남자 동기는 하나, 둘 군대에 가고 여자 동기들은 취업을 준비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작가가 꿈이었던 친구들마저 돈을 벌어야겠다며 사기업 취업 준비를 했어요. 동지를 잃은 듯 횡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갑자기 드라마 보조작가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함께 신춘문예에 등단하기 위해 밤낮을 저와 함께 글을 쓴 친구였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며 보조작가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미진아, 보조작가 자리 하나 있는데 같이 할래? 원래 일하던 보조작가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자리가 생겼다고 친구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제 책을 내겠다는 왠지 모를 패기가 있었죠.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일을 하고 드라마에 이름이 오르게 되자 왠지 모르게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 보조작가에 지원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3살이었어요. 작업 강도가 세서 보다 어린 나이를 선호하는 세계라고 들어 이 나이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작가 세계는 발을 들이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합격이라는 선을 넘지 못했어요. 10번 정도 떨어지니 작가에 대한 꿈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쉬어야겠다 싶어 작은 마트의 캐셔로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나중에 뭘 할 거냐고 물으면 작가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 같이 입을 모아 글쟁이는 돈 못 번다라며 공무원이나 해서 평생 봉급받으며 살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은 웃고 넘겼지만 제 꿈을 짓밟는 사람이 늘어나자 저는 두려움에 숨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재능보다는 학연, 지연이 중요한 작가 세계, 그리고 금전적인 이유로 꿈을 짓밟는 현실 세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은 봉사자로 있던 요양병원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 처음 간 곳에서 친구를 사귀어 일주일에 한 번은 꾸준히 가던 곳이었죠. 사귄 친구는 80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자식 셋이 서로 본인을 부양하는 걸 떠밀다가 본인이 직접 요양병원으로 왔다고 하셨죠. 그 뒤로 자식들은 3달에 한 번꼴로 요양병원에 온다고 말했어요. 고등학생 때만 해도 할머니는 건강하셨어요. 요양병원 정원을 함께 거닐기도 하고 뉴스를 보며 정치, 경제 등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곤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쓴 글을 보여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미진이는 내가 죽더라도 꼭
책을 내라. 라고 하셨어요. 제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를 보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재능이 없지는 않구나 용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대학생이 되자 치매가 생기셨습니다. 가끔 저를 못 알아보고는 처음 보는 사람 마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지만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저를 김 작가 오셨네 라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어떤 글을 가지고 왔냐며 제가 쓴 글을 기다리시곤 했죠. 김 작가님, 오늘은 어떤 글을 보여주실 겁니까?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병원으로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어리둥절하게 있으니 저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대학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죠. 할머니는 전에 없던 퀭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당연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저는 안절부절 못해 병실 밖에 앉아 있었는데 3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학생, 어떤 일로 온 거예요? 톡톡 쏘아대는 말투가 평소 할머니가 저에게 말해준 둘째 따님 같아 보였어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봉사하는 학생이고 할머니가 걱정되어 찾아왔다고 했죠. 그러자 따님은 저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저는 차가운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을 꼭 뵈어야겠다는 생각에 따님분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찾아갔죠. 다행히 할머니는 단번에 저를 알아봤어요. 할머니는 여길 어떻게 찾아왔냐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못 올 수도 있으니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지금까지 제가 쓴 글을 엮은 책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아픈 목소리로 고맙다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진아, 꼭 작가가 되거라. 얼마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뒤로 저는 큰 충격에 요양병원도 잘 가지 않았죠. 저에게 남은 건 할머니의 온기도 할머니의 형체도 아닌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꼭 작가가 되어라는 말씀. 그래서 저는 다시 글을 밤낮으로 쓰기 시작하고 보조작가 모집에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7전8기라고 저는 한 유명 드라마 작가의 보조작가로 뽑혔어요. 먼저 보조작가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말하니 미진아, 그 작가님 엄청 유명해 라며 업무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의치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저에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작가님의 사무실에서 보조작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첫날.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와 일할 준비를 하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시간 2시간을 훌쩍 넘기고 작가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명품 원피스에 명품 가방, 그리고 눈이 부신 귀걸이와 선글라스까지. 아우라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내 커피는?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내일부터는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니 작가님은 빠릿빠릿한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라고 하셨어요. 저는 단번에 아니라고 제가 센스가 없었다고 내일 원하시는 커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한숨 돌릴까 싶더니 작가님은 받아 적어봐 라고 하시더니 출근하면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실 바닥 쓸고 닦기, 창문 열어 환기하기, 커피 준비하기, 냉장고에 음료수 채우기, 간식 채우기. 아참! 내가 좋아하는 과자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말해줄게. 정수기 통 갈기, 내 머그컵 설거지. 출근해서 할 일이 거의 100가지는 되더라고요. 그것도 엄연히 글 쓰는 일과는 무관한 일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글을 썼냐고요? 아니요. 작가님은 저에게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글 쓰는 일을 시키지 않으셨죠.
한 달 동안 작가님이 어떤 커피, 간식을 좋아하는지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달째가 되자 작가님이 저에게 너 컴퓨터 사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전자상가로 데려가셨죠. 설렜어요. 이제 나도 글을 쓰는구나. 그리고 이것저것 골라주셨어요. 모니터, 본체, 키보드까지 골라 계산대로 갔죠. 그리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작가님이 뭐하니? 계산 안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가 일할 컴퓨터 사러 왔잖아. 너가 계산해야지. 왜 멀뚱멀뚱 서 있어? 지금껏 일하는 데 쓰는 컴퓨터를 사비로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작가님께 밉보이고 싶지 않았죠. 작가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작가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작가님은 한숨을 쉬더니 너 일할 생각이 있기는 하니? 라며 본인이 결제를 할 테니 매달 갚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글을 쓰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6개월 동안 맞춤법 검사만 했어요. 지금은 사이트에 글만 넣으면 자동으로 맞춤법 오류를 찾아주지만 그때는 손수 검사해야 했어요. 작가님은 항상 오후 1시에 나와 4시까지 글을 쓰시고 집에 가셨죠. 저는 항상 혼자 점심, 저녁을 먹고 새벽까지 남아 글을 검수했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내 글 하나 못 쓰고 왜 이러고 있는지 제 모습이 한심하더라고요. 하지만 꿈을 저버릴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악을 쓰고 버텼지만 제 일은 작가님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일로 번져갔어요. 작가님 집 장보기, 관리비 정산, AS 기사 부르기까지. 비겁하지만 한 번도 작가님께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작가님에게 제 글을 보여드렸어요. 작가님, 제가 쓴 글인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용기가 필요했지만 자신 있는 글이었어요. 역시나 작가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미진아, 내가 말했지? 아직 이런 거 할 때 아니라고. 일단 적응을 해야지. 작가님은 제가 내민 종이 뭉치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옆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작가님은 미진 작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미진 작가 글 읽어줄만 못해. 내가 이거 들고 작가 모임 가잖아? 나 욕먹어. 작가님은 호호 웃으며 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 때가 있는 거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느 때처럼 작가님이 주신 원고의 맞춤법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작가님은 스토리가 떠오르질 않는다며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이었죠. 그런데 원고 내용이 이상했어요. 어딘가 익숙했죠. 저는 문장 하나하나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익숙한 단어와 문장, 호흡. 저는 단번에 알았죠. 분명 제 글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며칠 전 작가님께 드린 글, 분명 가치가 없다며 밀쳐버린 글이 떡하니 작가님 원고에 들어가 있다니. 저는 당장 작가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가님, 제 글이 원고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 작가님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어머, 미진 작가,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크게 해? 내가 그럼 미진 작가 글을 베꼈다는 거야, 지금? 작가님은 숨이 넘어가는 신용을 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저는 말했죠. 분명 며칠 전 드린 내 글이랑 원고 있는 글이 같다고. 누가 봐도 같은 글이라고요.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죠. 저는 일단 전화를 끊고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작가는 오자마자 본인 커피를 찾았어요. 작가님, 제 글 맞지 않습니까? 작가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보자 하니까 어디서 기어올라?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 네 글이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증명해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작가는 얼굴에 죄책감 하나 없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작가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
지금까지 군말 없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충분히 작가님 보필해주지 않았냐 울면서 말했죠. 그 글은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작가는 마감 때문에 바쁘다며 울고 있는 저를 뒤로 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울었죠. 글을 빼앗긴 그 처참한 느낌. 앞으로 작가 인생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암흑 같았죠. 당시 표절에 대한 법적 장치도 견고하지 않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죠. 미진 작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작가님은 본인을 모욕했다며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몇 달간 글을 쓸 수 없었어요. 글을 쓰면 모두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고, 작가님이 계속해서 제 글을 뺏어가는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몇 달간 집에만 있으니 어머니가 걱정되어 몸이라도 움직이라고 했고, 저는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손님 받고 음식을 나르고 상을 닦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겨울바람이 살을 에이는 추위였어요. 저 멀리 빌라 현관이 보이고 불빛을 따라가는데 입구 왼쪽 하단에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흠칫 놀라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고양이도 강아지도 아닌 한 여성이었어요. 70대쯤 보이는 여성은 외투도 없이 잠옷바람에 화단에 앉아 있었고 아랫도리는 젖어 있었어요. 요양원 할머니가 떠올랐죠. 저는 얼른 달려가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공만 바라봤어요. 저는 단번에 이분이 치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영하의 날씨에 감기라도 걸릴까 저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고 아랫도리의 정체는 소변이었어요. 저는 집 앞에 있는 가게로 속옷과 내복을 샀어요. 가게 안에서 갈아입히려고 했지만 가게 주인은 소변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노인을 업고 가게 앞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혔어요. 노인에게 집은 어디냐, 혼자 나오셨냐 계속해서 물었지만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은 우리 손자가, 우리 남편이. 등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했어요. 경찰서로 가야 하나 싶던 찰나 다행히 노인의 팔에 팔찌가 하나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주소가 하나 있었어요. 치매 노인의 주소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 동네와는 꽤 먼 거리였어요. 발견했을 때 신발도 한 짝 없고 양말이 찢어진 걸 보아 먼 거리를 걸어온 듯 보였죠. 저는 집에 얼른 데려다 드려야겠다 싶어 화장실을 나오는데 다짜고짜 눈발이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입히고 택시를 잡아 팔찌에 있는 주소로 갔어요. 노인은 택시 안이 답답했는지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택시 기사는 치매 노인인 걸 알고 차를 더럽히면 경찰서로 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그럴 일 없다며 치매 노인을 달랬죠. 노인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몇 명의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집 앞에 내려 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한 40대 남자가 치매 노인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는 치매 노인을 꼭 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치매 노인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제가 뒤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한 듯 같았어요. 저 또한 노인 가족들에게 괜한 부담을 주기 싫어 얼른 집으로 돌아갔죠. 큰 도로변으로 나가는데 택시에서 본 사람들이 행인을 하나하나 붙잡으며 혹시 이 사람 못 봤냐며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 여자가 전화를 받고 자리에 앉아 울부짖으며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고 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을 보니 치매 노인이었죠. 노인을 찾는 무리는 집으로 향했고 저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외투도 없이 돌아다닌 탓에
큰 감기에 걸렸어요. 하지만 전날 요양원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치매 노인을 봐서 그런지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놓고 있던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아 어색한 감이 있었지만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다시 불꽃이 일었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내 책을 꼭 내겠다는 의지 하나로 말이죠. 그리고 한 2주가 지났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의 70대 남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작가님이셨거든요. 저는 티를 내지 않고 작가님에게 주문을 받으러 갔는데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이름을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작가님이 저를 왜? 라고 말했고 작가님은 나를 아시오? 라고 하며 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장한 채로 작가님이 앉아 계신 테이블로 갔고 작가님은 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주 전에 도와드린 치매 노인이 본인의 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가님은 눈물을 보이며 아내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치매에 걸린 이후로 단 한 번도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동네를 벗어나 아주 멀리 갔다고 말했어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앞에 계신 분 아니었으면 제 아내는... 작가님은 꼭 저를 찾고 싶었다며 경찰서에 자초지종을 말하고 아내의 행적을 CCTV로 확인을 하다가 저와 아내가 속옷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가게를 찾아가 사장에게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가게 사장은 그날 저희 둘을 기억했고 오며 가며 국밥집에서 일하는 저를 봐서 국밥집을 알려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가님은 무례함을 무릅쓰고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꼭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살려준 은인을 찾고 싶었다는 작가님은 저에게 금전적으로 갚으려고 하셨으나 저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한 일이라 돈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작가님. 일주일 뒤, 작가님은 본인의 집에 저를 초대했어요. 따뜻한 밥이라도 한 상 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작가님 집을 찾았고 3주 만에 작가님의 아내를 다시 봤어요. 아내분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작가님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작가님의 아들, 딸, 그리고 아내분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작가님은 본인의 숟가락을 놓고 식사 내내 아내를 챙기셨죠. 식사를 끝낸 후 작가님과 저는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작가님의 열렬한 독자입니다. 그리고 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놀라며 우리 은희님이 미래의 작가님이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 2시간을 얘기했죠. 꿈만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작가님 내외와 커피도 마시고 식사를 같이 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작가님은 농담 삼아 아내를 살려준 은인의 배를 든든히 해주고 싶다며 항상 저를 대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작가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은희님, 내일 땡땡 카페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도착한 카페에는 제가 아는 유명한 작가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던 알찬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작가님은 저에게 우리 은희님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라며 이제부터 모임에 쭉 참여하라고 하셨죠. 그 후로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들의 모임 한켠에 제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모임에 적응할 때쯤 작가님의 아내가 치매 악화로 돌아가셨죠. 저와 작가님의 아내가 화단에서 본 뒤로 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한켠을 지켰습니다.
작가님은 오시는 조문객들에게 저를 아내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라고 소개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슬픈 나날이 지나고 어느 날 작가님이 저에게 모임에 올 때 글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지금껏 쓴 글을 가지고 갔고 작가님은 다른 작가님들에게 제 글을 읽어보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은희님 글 읽어보시고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가님들은 제 글을 읽고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셨죠. 보조작가로 일하면서 잠시나마 작가의 꿈을 버렸다는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그 후 작가님은 저에게 책을 내보는 건 어떻냐고 제안하셨어요. 작가님, 제 돈으로 책을 내기에는 전 지금 자금이 부족하고 출판사가 저에게 투자하기에는 전 아직 이름 없는 작가입니다. 작가님은 제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사비로 책을 낼 만큼 돈을 모으지 못했고 한 번도 세상에 글을 보여준 적이 없어 출판계에서는 제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는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작가님과 친한 출판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작가님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우리 은희님 재능은 진작 제가 알아봤습니다. 제 아내 살려준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책 한 권 내세요. 그렇게 작가님은 출판사와 본인의 투자금으로 제가 책을 내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작가님은 저에게 글 쓰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죠. 어느 날은 작가님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말씀드렸어요. 작가님, 혹여나 아내분을 도와줘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면 저는 이미 은혜 다 돌려받았습니다. 우리 은희님, 제가 아내한테 가장 미안한 게 뭔지 아시오? 혼자 뒀다는 거요. 작가님은 젊을 때는 글을 쓰느라 오래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그 탓에 아내분은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고 했어요. 그렇게 노후가 되어 이제야 아내분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으나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분을 화단에서 발견한 날, 작가님이 잠깐 졸 때 아내분이 집을 나갔고 아내가 없어진 걸 알고 작가님은 죄책감에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우리 은희님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죄책감에 살고 있었을 거요. 책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 작가님은 제 멘토가 되어 글이 막힐 때마다 팁을 주셨고 책을 검수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첫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사실 내 말은 안 했다만 우리 은희님 글 처음에 읽어봤을 때 많이 놀랐어. 작가계를 이어나갈 인재구나 생각했어. 나보다 글을 잘 쓰잖소. 이후에도 내는 책마다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아 저는 작가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가님에게 기념으로 처음 만난 곳인 국밥집에 가자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르바이트 할 당시 사장님께서도 저에게 잘 해주셔서 한번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일하던 국밥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의 종업원을 본 순간 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익숙하다 했더니 글쎄 제 글을 빼앗아간 작가였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머, 미진 작가! 여기서 다 보네! 저에게 팔짱을 끼며 자리로 안내하는 여자는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친한 체를 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진 작가, 역시 내가 알아봤어. 이번에 낸 책도 베스트셀러 됐더라? 그때 내 밑에서 많이 배우고 이렇게 큰 거지? 안 그래도 내가 주변에 자랑 많이 했어. 저는 그 여자 밑에서 나오고 난 이후로 한 번도 그 사람의 소식을 못 듣고 살았는데 국밥집에서 보다니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오더니 그 여자에게 일 안 하냐고 뭐 하냐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 여자는 국밥집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알겠다며 주방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들어가더군요. 저는 한 번도 작가님에게 글 도용 사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꺼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작가님에게 말하더군요. 어머, 작가님, 제가 못 알아볼 뻔했네요. 정말 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글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은 휴가 개념으로 일 잠깐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작가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땡땡땡. 네, 그쪽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재능 있는 작가들 글을 많이 빼앗았다고.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여자 이미 작가계에서 퇴출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은희님이 말 안 해도 나는 다 압니다. 작가님은 작가들의 저작권 도용 문제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 도용 근절 운동을 하고 계셨고, 저 여자는 수많은 보조작가의 글을 빼앗아 작가계에서도 블랙리스트였다가 여자의 행동이 공론화되어 공식적으로 퇴출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이미 저 여자와 저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 아시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여자는 모습을 감췄고 저는 가게에서 나서기 전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마침 여자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진 작가, 나 이번에 책 하나 준비하는데 같이 하자. 그때 미진 작가랑 더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아쉬워서 그러지. 미진 작가한테 가르칠 것도 남았고. 네, 그때 많이 배웠죠. 남의 것은 뺏지 말자. 남의 글 안 뺏으니까 성공한 작가도 되고, 그때 못 샀던 컴퓨터도 제 돈으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글 쓰면서 장도 보고 관리비도 내고 커피도 알아서 사 먹어요. 밑에 사람한테 그런 거 안 맡겨요. 앞으로 작가님 글 기대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가는데 그 여자가 자존심도 없이 미진 작가! 연락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매일 한 통씩 전화가 오고 안 받으니 문자를 남기더라고요. 자기 글 쓰는데 공동저자로 같이 책을 내자고요. 본인 이름으로 내면 이제 안 팔릴 걸 아는 거죠. 한 달 꾸준히 오더니 연락이 끊기고 소문으로는 아직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며칠 전 작가님 아내분의 산소에 다녀왔어요. 노란색 꽃을 놓아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종종 요양원 할머니도 생각하고요. 아직도 작가님은 저에게 우리 은희님. 이라고 부릅니다. 살아보니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 봄, 남에게 베풀며 따뜻한 2022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